중요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오늘은 김숙경 아나운서의 여름 휴가로 인해 의학알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요즘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지수가 저절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찾아오는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의학 지식을 가득 채워가고 싶다는 분을 모셨는데요. 박혜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정다감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뿐만 아니라요. 의학에 관련된 지식까지도 모두 알고 싶은 리포터 박혜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의학 알지라는 코너 너무 즐겨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설레이네요. 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만큼은 알지남 아니죠? 저 알지녀 박혜영과 함께 의학 지식 가득가득 채워보자고요. 화이팅! 와, 알지녀 혜영 씨 덕분에 스튜디오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네요. 그럼 지금부터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 성모병원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건강, 면역력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아주 취약한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먼저 대상포진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에 다시 재활성화됨으로써 신경 분절을 따라서 피부에 띠 모양인 특징적인 피부 병변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대개 몸의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치 옛날 삼호관대와 같은 허리띠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띠 대자를 써서 대상포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대상포진이 수두와 관련된 질환이었군요. 그럼 대상포진도 수두와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두 질환 모두 원인은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처음 감염됐을 때는 수두를 일으키고 신경절에 잠복을 해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하고 있지만 각종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같다면 그럼 과거에 수두에 걸려서 수두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수두 경험이 없어도 사실 대상포진에 이완될 수가 있고요. 물론 네. 수두 예방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대상포진 이완율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상 없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얼마든지 대상포진의 형태로 다시 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상포진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고, 혹시 네. 그럼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는 연령대나 성별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명당 10.4명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남성에서는 8.3명, 여성에서는 12.6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상포진 신규 환자 발생 수는 약 74만 5천 명으로 이 중 남자 약 28만 9천 명, 그리고 여자에서 43만 6천 명으로 여성에서 약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면역력이 저하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선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여성인 경우라든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환경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 젊은 층도 조심해야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노인층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다면 대상포진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선 70~80%의 환자들에서 피부 병변이 오기 전에 전구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찌르는 듯한, 쑤시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몸살의 감기처럼 이렇게 전신적인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전구 증상은 주로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시기는 피부 병변이 없으므로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나면서 어떤 특징적인 피부 병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피부 분절을 따라 홍반, 구진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수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수포는 3일 뒤에 농포로 변하고요. 또 7에서 10일째 가피, 즉 딱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2, 3주 정도 지나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 병변은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네. 앞서 대상포진은 띠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온몸에 그냥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흉추부, 즉 가슴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경부, 요추부, 경추부에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경부에 생기는 경우는 시신경이나 청신경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나 이비인후과 검사를 같이 하시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간혹 면역력이 극도로 악화된 환자분들 경우에는 전신에 포진이 생기는 범발성 대상포진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요, 대상포진에 걸리셨던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아프다, 뭐 악마가 만든 병인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증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통증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 강도를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분만통, 그러니까 이제 출산의 고통을 대략 한 8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7에서 8점, 심지어 그 이상도 호소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드물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통증이 이렇게 심한 원인은 바이러스가 신경절, 즉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뿌리 안에서 직접 증식을 하기 때문에 네. 감각 신경뿌리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빨 신경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뿌리가 직접 망가지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이 분만통만큼이나 아프다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직접 감각신경절 안에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절이 직접 손상되면서 극심한 네.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고통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악마의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이 신경통 없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드물게 피부 병변만 생기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통증도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뭐 어쩌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통증과 피부 병변이 좀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가볍게 왔다 가는 경우도 있군요. 아니, 그럼 듣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인 건지, 신경 질환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피부로 나온 병변도 물론 치료를 요구하는 증상이고요. 피부 증상 자체로도 심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통증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바이러스가 직접 감각신경절을 파괴하면서 통증이 이렇게 극심한 기전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통증을 전공하는 의사들 소견으로는 아마도 신경질환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두처럼 피부에 물집이 올라오는 병이라서 저는 당연히 피부병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신경질환의 성격이 더 강하다니 정말 좀 의외인데요. 정말 대상포진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대상포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판넬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스트레스도 대상포진 발병의 요인이 된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사실 대상포진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사실 젊은 분들도 드물지 않게 걸려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쭤보면 반복적인 야근이라든지 뭐 큰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경우들이 많고요. 심지어 10대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 지나고 대상포진이 걸려서 오는 경우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맞군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게 노력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판넬 뜯어볼게요. 짜자잔. 대상포진은 전염된다.
맞아요. 아까 수도랑 굉장히 비슷한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수도처럼 전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전염이 되나요? 대상포진이 독감처럼 공기 전염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대상포진 수포 내에 액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포가 완전히 딱지로 변하기 전까지는 사실 전염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네. 근데 수포가 터진 액이 직접 타인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염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도를 이미 앓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전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도 백신을 아직 하지 않은 영유아와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특히 손주를 돌보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수건을 같이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신체 접촉은 되도록 좀 급성기에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 옆에 있다고 무조건 전염되는 건 네, 아니고 네, 맞습니다. 수포액제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다면 이 전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판넬 뜯어볼게요. 짜자잔. 대상포진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오, 이거는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치매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명확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치매 발생률이 약 1.3배 정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신경 치매적인 성질이 국소, 염증 혹은 면역 체계 이상을 유발해서 치매 발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진 않지만 치매 발생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모로 정말 위험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또 대상포진에 걸리면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후유증들이 있나요?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0% 정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후유증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즉 통증이 남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경부에 생긴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각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라든지 드물게 눈을 움직이는 활차신경이 손상되어서 복시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신경 손상이나 전정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남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소변 기능 이상과 같은 배변 기능 장애나 안면마비가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이라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런 후유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역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고요. 수포 발생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인 만큼 당연히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해야겠고요. 증상에 따라서 진통 소염제라든지 전문 신경약들도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신경치료 방법 또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대상포진 발생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아야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바이러스제 투여 외에도 대상포진 치료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포 발생 후 한 달까지를 저희가 급성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고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우선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진통소염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상받은 신경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호를 억제하기 위한 항경련제, 항우울제와 같은 전문적인 신경약 투여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국소마취제가 직접 함유된 전문 파스 제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구 제제로도 통증 조절에 미흡하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신경 치료를 이제 시행해야 하고요. 신경 치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막의 신경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상받은 신경뿌리 주위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늘을 가까이 주입해서 치료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신경 흥분을 줄이고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차단 시술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두경부 대상포진이라든지 안면마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성상신경절 차단과 같은 교감신경 차단 시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경막의 신경 치료나 교감신경 차단술의 효과가 짧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아예 신경 주위에 카테터와 같은 얇은 관을 거치해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뭐 지속적 경막의 신경 차단술과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고도 일부 환자들은 불행히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 수포 발생 3개월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분류를 하고요. 사실 이렇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딱히 치료법은 이거다 하는 치료법은 없고요. 대표적인 난치성 통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신경약과 진통제 종류를 모두 동원을 해야 되고요. 신경치료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박동성 고주파를 이용한 뭐 신경조절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척수 신경 자극기나 척수강내 약물 펌프와 같은 다소 침습적인 방법도 우리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역시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아버지께서 대상포진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걸리셨었어요. 이렇게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죠? 사실 재발률은 1에서 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면역 저하자라든지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애초에 피부 병변이 굉장히 심하셨던 경우에는 다 더 잘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시 재발하기까지는 짧게는 96일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 나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질병이군요.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꾸준한 건강관리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06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최초로 미국에서 상용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억제할 힘이 사실 사라지게 되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런 힘을 다시 한번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세 이상에서 접종 허가가 나와 있고요. 60세 이상에서 접종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정도의 연령대에서는 예방 효과가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사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전 연령을 합해서 봤을 때는 대략 51%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뭐 얼핏 실망스러운 수치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차 대상포진 유병률이 증가하는 그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효과라도 전체 사회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접종하신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시더라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한 6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접종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1회 접종이고 재접종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포진 접종의 그 장기 면역 원성 및 그 효능에 대한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데 네.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적어도 7년까지는 효능이 유지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뭐 재접종에 관한 뭐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는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대상포진을 이미 알았던 분들도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대상포진을 앓고 나시면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원칙적으로는 예방 접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예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급성기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를 하면은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혹시 대상포진 백신을 다른 백신과 함께 맞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상포진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신 접종의 원칙에 준하여 볼 때 대상포진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은 사실은 가능합니다. 사백신 종류와 접종 간격은 상관이 없고요. 뭐 다른 종류의 생백신, 그러니까 이를테면 MMR 백신 같은 경우와는 동시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정다감으로 대상포진에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또 고민이 적힌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당연히 허리 디스크이겠거니 하고 허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주변 지인들한테 고충을 토로하니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 허리 디스크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유발되기도 하는 건가요?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손상시키면서 증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병변이 아직 생기지 않은 전구 증상 시기에는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디스크 등으로 오해하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나고 피부 병변이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대상포진으로 확실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포진의 주요 증상인 수포가 생기지 않고 통증만 발생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아주 드물게 피부 병변이 없는 대상포진도 있습니다. 무포진성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대한통증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대상포진 환자 중 대략 0.1% 정도가 이렇게 무포진성 대상포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 같은데 연간 한 6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한 해 600명 이상은 생긴다는 그런 추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 거주 중인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동안 꽤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병원에서는 수포는 사라지고 다 나았다고 하는데 통증은 아직도 지속됩니다. 이런 경우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대상포진이 진행 중인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 거죠? 급성기의 바이러스 활성화는 아마도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없어진 상태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 좀 남아있으신 상태 같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포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 지켜보면서 이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김웅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니 해도 평소에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면역력 올리는 방법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시겠고요. 저는 치료 말미에 항상 환자분들께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웃고 사신다면 이런 거 다시는 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역시 잘 먹고 잘 웃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맞습니다. 잘 먹어야 하는데 혹시 잘 먹는 음식,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도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네, 궁금해요. 건강에 좋은 음식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딱히 이렇게 특정 음식이 있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챙겨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영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학 알지 함께 봤는데요. 진짜 이게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도 너무 도움이 됐지만 이렇게 옆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다 듣고 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먹는 거, 또 운동, 면역력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궁금했던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